1980년 5월 광주의 봄은 잔인했습니다. 계엄군의 총칼 앞에 핏빛으로 물든 도시. 국민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군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이유도 모른 채 참혹하게 죽어간 광주 시민들. 차마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끔찍한 폭력의 기록. 도대체 광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전재수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예요. 거기는 그 바로 앞에 쏴버린 거예요. 앞에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악인하게 해놔놓고 저거 안 했다고 오리발 내놔요. 진짜 이 분해서 못 살아. 진짜 죽어야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재 공식 발표된 5.18 당시 민간인 사망자는 165명.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주된 책임자는 2년의 실형만 살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광주시민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을 잔혹하게 짓밟은 군의 학살 행위는 지워지고 왜곡된 채 철저히 은폐됐습니다.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은 5.18의 진실. 무고한 국민을 참혹하게 죽인 가해자들은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걸까? 반인도적인 범죄는 근절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추적해서 이 가해자들에게 반드시 사법적인 정의를 주어야 된다. 국가 권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자행된 인도의 반환죄.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또 누군가의 이웃이었을 그들의 죽음은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역사에 묻혔습니다. 산자에게는 침묵을, 죽은 자에게는 망각을 강요해온 권력자들. 그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광주의 진실은 무엇일까? 다시 5월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남편을 찾은 김옥희 씨. 영모 막내가 40년이 지났지만 이곳에 올 때면 꾹꾹 눌러놓았던 슬픔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을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했었어. 잠만 자고만 있으면 5월달만 돌아오면 마음이 괴롭고 정말 슬퍼요. 마을 입구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선종철 씨. 그의 머리를 노린 단 한 발의 총성. 가족의 삶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떤 때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팔자가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하고. 누구는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냐고 말하지만 갑작스레 남편을 잃은 그녀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5월입니다.
죽을 때까지 좋게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들 하고 다니면은 나이 드신 양반들 딱 둘이 이렇게 손잡고 손도손하고 가면은 속이 안 들어서 그런가 어쩐가 나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979년 유신 정권이 막을 내린 지 2달 만에 12.12 군사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군권 장악에 성공한 신군부. 하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민주화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모든 대학교에 휴교령이 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숙직한 숙직하신 분들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런 전화가 왔어. 통행 금지가 6시에 해제되어 가지고 오니까 아침에 그 한 30여 명이 본부 복도에 무릎 꿇고 그냥 있는 거예요. 5월 18일 0시를 전후해 전남대학교에 난입한 계엄군은 보이는 대로 학생들을 때리고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서 공부한 학생, 그러니까 서클룸에서 활동했던 학생, 학내에 있는 불 켜놓고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서 끌어다가 이제 그렇게 족친 거지, 학생들을. 학생들이 아주 그냥 부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냥 얼굴이 붓고 그랬다니까. 5.18의 시작으로 알려진 전남대학교 앞 시위. 군은 이를 학교 앞 투석전으로 왜곡해 군의 진압을 학생들의 폭력 시위에 대응한 우발적인 행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 안에서 시작된 계엄군의 강경 진압. 닥치는 대로 휘두른 군의 잔인한 폭력은 대상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계엄군들이 대금을 채권하고 있으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학생이 뭐라고 시비를 하면은 그 빠따를 그냥 내서 이제 치고 이제 그런 것이 거기에서부터 이제 일어났지. 일단은 급하면은 나무 집으로 뛰어 들어가면은 그 계엄군 고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집에 와 가지고 이제 행패를 또 부리는 거예요. 5월 18일 이후 각 대학교를 비롯해 광주역과 전남도청 앞까지 계엄군의 진압 작전이 펼쳐집니다. 당시 KBS 기자였던 구양수 씨도 계엄군의 만행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공수부대가 와가지고 막 들어와서 이제 사람 막 다 죽인다 그래. 그래서 그냥 나와 봤지. 나와 보니까 막 앵인대로 뜯어 패더라고. 무조건 때려버려. 지나간 사람 다 때려버려. 공수부대 앞에 지나간 사람 사정없이 휘둘러. 도망갔지. 기자를 보고도 두드러.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군은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양술 기자가 목격한 것은 달랐습니다. 집단 발포 하루 전인 5월 20일 밤, KBS가 있던 광주역 앞에서 총성이 들려왔습니다.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밤에 한 10시 한 40분이나 되어서 총소리가 나더만.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갔어. 이제 그때는 공포를 쏜 거야. 공포탄을. 근데 실탄 사격하고 그 명령이 떨어지더라고. 실탄 사격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실탄을 막 쐈더니 뭐 엄청나게 쐈어, 총을. 그날 숨진 사망자들의 검시 조서를 보면 왼쪽 얼굴에 총을 맞아 숨진 이북 씨를 비롯해 피해자들 모두 목과 가슴 부위에 총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총칼로 치명상을 입힌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민을 죽일 수가 있느냐, 무고한 시민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냐, 이건 위에서 상부 명령이 3단계 명령이 떨어졌다. 첫째는 곤봉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는 칼로 찌르고, 대검으로 찌르고, 그 다음에는 총으로 쏴라. 그런 명령이 위에서 내려왔다 그러더라고. 지난 명령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직접 받았습니까? 발표 명령 때? 발포 명령 하더란 일이 없어요. 당시 계엄 사령관은 물론 신군부를 장악했던 전두환 보안사령관까지 군의 발포 명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전날 광주역에서 희생당한 시신을 앞세우고 전남 도청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 긴박한 대치 끝에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못 들어가게 하고. 당시 사진기자였던 나경택 씨는 집단 발포가 있었던 시각 계엄군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가 저는 전임 빌딩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걸어와서 그 공수부대 사이를 제가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유일하게 민간인으로서는 제가 발포 명령 소리를 제가 들은 거죠. 그날 건물 옥상에 배치됐던 군의 총구는 시민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살상을 목적으로 조준 사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니까 사람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도심 그 뒤로 도심 빌딩 그 옆에가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끄집어가고 우리가 그걸 찍을 때 그 사수가 우리를 봤으면, 저격수가 봤으면 우리를 쐈을 거 아닙니까? 시민들을 향한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총격이 휩쓸고 간 자리. 무고한 생명들이 꽃잎처럼 쓰러졌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의 끔찍한 만행. 차마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인간 구원을 위해서 상을 바치기로 한 성직자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참상을 보고서는 도저히 제 이 감정을 컨트롤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 인간 그 본성 그대로 내가 아무리 성직자이지만은 지금 나에게도 M16이 주어져 있다면 쏟고 싶은 심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 전남도청 앞에 자리한 전일 빌딩. 이곳에서 발견된 245개의 총탄 자국은 2017년 국방부 조사에 의해 헬기 사격의 흔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거와 목격자들이 있지만 당시 언론을 장악한 신군부에 의해 5.18의 모든 보도 내용은 사전 검열됐고 국민들의 눈과 귀는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기 위한 불순분자 및 이에 동조하는 깡패 등 불황배들로서 급기야는 예비군 및 경찰의 무기와 탄약을 탈취하여 난동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너무나도 자명하여 사태의 악화는 국가 민족의 운명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한 사실입니다. 이 사진 국가 권력을 찬탈한 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의 현장을 사진으로 남긴 나경택 씨.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언젠가는 광주의 진실을 알리겠다는 사명감으로 사진들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광주를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 거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다. 그래 글은 아무리 써도 안 믿고 공수부대나 이제 계엄당국에서 부정을 해보면 안 되지 않아요. 군의 사격은 있었고 군의 사격 과정들 속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됐고 수많은 희생은 있는데 가해는 없는 거죠. 가해 군인은 있죠. 가해 군인은 있는데 이 가해자들이 어떤 명령 체계에 의해서 사격 행위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공식 기록이 없는 거죠.
80년 5월의 끔찍한 기억을 잊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4단. 학생들을 때리는 계엄군에게 항의하다가 붙잡힌 강길주 씨. 흉터예요. 전남대학교 건물에 감금된 채 모진 구타와 고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눈동자 반드시 안에 해갖고 눈 알을 지져버리려고 담뱃불 딱 갖고 와요. 그러면 이 눈 꺼풀이 워낙 빠르더만 손동작보다 딱 되면 그러면 눈 꺼풀이 화상을 입는 거예요. 눈동자를 태우려고 했는데 그리고 대검으로 머리를 딱 쳐요. 그냥 푹 쓰러지면 죽어요.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 도시 외곽으로 철수하게 된 계엄군. 강길주 씨도 전남대학교에 붙잡혀 있던 시민들과 함께 3공수여단의 트럭에 실려 끌려갔습니다.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묶여갖고 집적같이 이제 그 아까 부식차에 거기다 이거 세워버리니까 세워버리고 철탄가스 뿌려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다 코피 흘리고 오줌 싸고 오니까 내가 유리창을 밖에가 보철망이 있고 안에는 유리니까 내가 머리로 받은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코피 흘리고 몸을 치다가 이제 밟혀버리면 이제 그 죽어버려요. 바로 서 있기도 힘든 밀폐된 트럭 안에 최루가스를 뿌린 계엄군. 숨쉬기 힘든 고통 속에 시민들은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CSK에서 지금 그 시위할 때 사용할 때 밀폐된 공간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걸 한정된 공간, 밀폐된 공간에 그걸 넣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살인 행위하고도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전남대를 출발한 지 서너 시간 만에 도착한 광주 교도소. 최루가스에 장시간 노출된 시민들의 참혹함은 당시 교도관들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대가리 막 뭐 시키면서 이제 막 뒤에서 두들면서 몽둥이 두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렬이 되니까 한참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이제 대가리 막 하다 나서 하나는 뒤돌아와갖고 뒤지게 두들 맞더라고. 뒤돌아본다고. 나 그걸 쫙서 목격했으니까. 옷 자체를 못 떠들어서 어째 저 사람 가스를 많이 품고 있었는가. 저들도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물어보도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사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이지. 5월 21일 늦은 오후 3공수여단이 트럭에 싣고 온 사람들은 150여 명. 오랜 고문과 체류가스로 이미 숨졌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중상자가 많았지만 계엄군은 이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물론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광주교도소 의무과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중환자 54명을 치료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뒤이어 89명의 중상자가 추가로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응급 환자에게 사용된 의약품은 소독약 등이 전부였습니다. 단순 치료지 우리가 또 뭐 적극 치료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거 창고 안에가 뭐 시설도 없으니까 이렇게 막말로 아까진기나 소독제나 그런 거라 줄 수밖에 없지. 아, 저 사람은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속으로 추측할 뿐이지 안으로 이게 몇 명이 죽었다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있더라고 첫날은. 삼엄한 경계 속에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광주교도소. 어떤 법적 절차도 없이 철창 안에 갇힌 시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중상자가 많았지만 제때 치료를 받기는커녕 매일 살인적인 고문을 당하며 죽음의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날마다 달라들어갖고 못 견디니까 날마다 달라들어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한 명씩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린치를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는 것보다도 저렇게 빨리 달라들어갖고 맞아 죽는 것이 빨리 죽어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근데 극한 흥분 상태에서 어떤 일탈행위 내지는 어떤 군인들의 가혹행위, 반인도적인 범죄가 자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 추적해서 이 가해자들에게 반드시 사법적인 정의를 주어야 된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국민들을 짓밟으며 새로운 정권을 잡은 그들은 5.18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 광주 교도소 습격설. 언론도 이를 기정사실로 보도했습니다. 간첩과 좌익수 등이 수감돼 있는 광주 교도소를 이날만도 3차례에 걸쳐 장갑차를 앞세워 습격해 기염군과 교전을 전개함으로써 사상자를 내게 하는 난동을 계속 자행했으며 보안사 문건에는 5월 21일부터 사흘 동안 무장폭도들이 7차례에 걸쳐 광주 교도소를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군부를 내란의 주범으로 판결한 대법원. 하지만 교도소 습격설에 대해서는 군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5.18 왜곡의 근거로 악용되며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급기야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도소 습격의 진실은 무엇일까? 광주시 문흥동에 자리 잡은 옛 광주 교도소. 부지 양옆으로 호남 고속도로와 국도가 지나는 이곳은 광주에서 담양으로 나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로 수십 명의 시민들이 숨지자 계엄군은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도시 외곽을 봉쇄합니다. 장성과 나주, 순천과 담양의 길목을 막아 광주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작전. 당시 외곽 봉쇄와 함께 내려진 반항하면 사살하라는 명령. 사실상의 발포 명령입니다. 21일 저녁 7시 도시의 주요 외곽도로가 완전히 봉쇄됐고 광주 교도소에 주둔한 3공수여단이 담양 길목을 맡았습니다. 외곽 봉쇄를 마친 직후에 발생한 세 번째 교도소 습격. 그는 그 사건으로 무장폭도들의 총에 민간인 2명이 숨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숨진 이들은 담양 대덕에 살던 주민들이었습니다. 이웃 주민 4명이 광주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심상치 않은 시내 분위기에 놀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교도소 인근을 지나는 고속도로 위에서 장애물을 발견하고 멈춘 순간 무차별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차에다 이유도 없이 쏘아버린 게 그냥 아무 딴 싸움 못 해줘. 차가 도망도 못 가고 일단 하긴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쏘아버린 게 그냥 아무 정신이 없어요. 그날 숨진 2사람. 운전석의 고규석 씨는 배를 관통한 총상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조수석에 있던 이문택 씨는 다리와 가슴 부위의 총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군 보고서에는 무장 시위대의 기관총 난사에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총을 들지를 않았어요. 이분들은 시내도 나가지도 못했어요. 담양에서 대덕에서 나와가지고 이 서방 쪽으로 나가는데 상황이 많이 복잡하니까 다시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다가 여기서 경군들에게 저격을 받았던 거죠. 지나가는 차를 무조건 쏘아가지고 이렇게 사람 죽이나 놓고는 전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교도소 습격 문건에서 찾은 또 다른 이름, 류영선. 비전향 장기수로 수감 중인 형 류낙진 씨를 구하기 위해 교도소를 습격하다 사망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정말 류영선 씨는 교도소를 습격한 것일까? 교도소 습격설의 주범으로 교전 중에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군 기록과는 달리 류영선 씨의 사망 장소는 5월 27일 옛 전남도청 앞인 것으로 검찰 검시 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 날짜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검시 조서에나 이런 데 보면 5월 27일로 돼 있는데 나중에 군 기록에 보면은 교도소 습격의 주역이고 그래서 총에 맞아 죽었다예요. 기본적인 사실 자체가 틀려요. 류영선 씨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독일을 찾았습니다. 2000년 독일로 이민 온 류소영 씨. 류영선 씨의 조카이자 류낙진 씨의 딸인 그녀는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예비검속으로 끌려가 상무대 영창에 감금됐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열흘간의 항쟁이 끝나고 갇혀있던 그녀에게 군 조사관이 찾아온 건 삼촌 류영선 씨 때문이었습니다. 도청 마지막 생존자 17인 시체 안에 저희 삼촌이 들어있었어요. 엄마의 증언에 따르면 삼촌이 그 교도소 습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계엄 그 신군부는 계속 삼촌이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교도소 습격을 했고 그래서 삼촌과 아버지와 그 시민군과 연계를 계속 찾으려고 했거든요. 어떻게든 5.18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감추려 했던 군. 기록을 조작하고 끔찍한 고문과 폭력으로 거짓을 강요했습니다. 광주의 아픔을 안고 독일에 정착한 지 20년. 해마다 5월이면 현지 교포들과 함께 5.18 기리고 기억합니다. 광주 항쟁을 마치 폭도로 취급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해 그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사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5월 항쟁 때 돌아가신 여러 그 영령들을 생각하면 그걸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도소 습격설은 5.18 왜곡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이자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대표적인 왜곡 사례입니다. 4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거짓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만행들이 이런 일들이 광주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교도소 습격 사건이라든가 이런 식의 또 다른 왜곡과 조작에 의해서 모든 진실이 은폐되는 이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작업들이 지금부터 철저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 5.18 당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날은 집단 발포가 있었던 21일과 도청 재진입작전이 있었던 27일입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작전이 없었던 23일과 24일에도 무려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이틀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3일과 24일에 숨진 희생자들은 대부분 시위 현장과는 거리가 먼 시 외곽에서 사망했습니다. 전남 화순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한 지원동의 한 야산. 저쪽 다리는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그 다리 건너가 바로 보이는데 여기서 아랫마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아파트가 당시는 없었는데 광주 시내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이쪽 저쪽 이런 데다가 전부 이렇게 진축구축을 해가지고 송을 쌌던 거예요. 아, 다리가 지금 어디지? 공수부대가 이곳에 주둔한 것은
외곽 봉쇄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의 발포 명령이 내려지면서 오가는 차량은 물론이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군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뒤로 여기로 와보니까 실탄이 탄피가 많이 있었고 이쪽 저 동네 쪽을 향해서 또 총을 쐈죠. 이게 바로 이쪽 동네가 영산마을이거든요. 영산마을에서 그때 통장하던 선종철 씨가 여기서 돌아가 있어요. 잘라가지고 하는 거야. 총소리에 놀라 마을 주민들을 피신시키러 나갔다가 계엄군의 총에 숨진 선종철 씨. 그의 얼굴을 노린 단 한 발의 총격으로 아내는 남편을, 삼남매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저씨 돌아가신 뒤로 바로 뒤로? 예, 뒤에 혹시 모르겠는 이걸 하나라도 찍어놓자 하고 이거 찍어놓은 거예요. 그때 하수연도 못하고 인생 그러다 저러다 하다 보니까 이 나이 돼가지고 이제 힘도 없고. 외곽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흔적은 송암동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5월 24일 10일 공수여단은 24단의 외곽 봉쇄 임무를 인계하고 광주 비행장으로 이동합니다. 군용 트럭들이 송암마을을 지나던 중 총격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방광범 학생입니다. 도로 옆 저수지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방광범 학생은 공수부대가 쏜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머리를 노린 조준사격이었습니다. 약 50여 대 트럭이 가다가 수습해가지고 전부 내려와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물체를 다 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치 이제 애들이 목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들 이제 막 총소리가 나니까 저쪽 영수로 쪽으로 그쪽으로 도망갔는데 방광범이가 제일 늦게 이쪽으로 가다가 머리에 총을 맞아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머리의 한쪽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한쪽이 완전히 소실되어 버리는 상황이 굉장히 큰 상흔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더 참담한 건 전재수 어린이의 죽음입니다. 총소리에 놀라 도망치다 벗겨진 고무신을 주우려고 돌아오던 소년에게도 군인들이 총을 난사한 것입니다. 최소한 총알은 세 발은 맞았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퇴퇴부 골절이 생겼고, 이 외곽 지역에서 세 방, 네 방 맞았다는 것은 그것은 그 한 사람이 집중 사격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맞을 수가 없겠죠. 심지어 10일 공수여단은 교차로에 매복해 있던 보병학교 군인들과 5인 사격까지 벌였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자 공수부대는 그 일대에 민간인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습니다. 한 집에 있다 계엄군에게 끌려 나와 총살을 당한 3명의 청년. 인근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청년들을 마치 처형하듯 즉석에서 총살한 것입니다. 가택 수색을 하는 도중에 이 세 사람을 발견하고 끄지고 나가는 거죠. 검시 조서를 보면 뒤에서 쏜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고 두 사람을 끌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철로를 넘어가지고 그 수로가 있죠. 철로 옆으로 이제 물 흘러 내려가는 수로.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두 사람을 또 사살을 하는 거죠. 하지만 송암마을의 민간인 학살은 무장폭도들의 기습, 그리고 군인들 사이에 5인 사격이 있었다고만 기록돼 있습니다. 참혹한 진실은 사라지고 가해자들의 기록만 남은 것입니다. 지형도 바꿔지고 사람도 다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면 5.18을 묻히는 거 아니냐. 그럼 잘못된 기록이 어떻게 보면 먼 훗날은 그 인정이 되는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5.18 당시 군의 잔인한 폭력은 어느 정도일까? 민간인 사망자 165명 가운데
대부분이 총상으로 사망. 칼에 찔린 자상은 9명. 맞아 죽은 이도 14명에 이릅니다. 그동안 군은 5.18 당시에 벌인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과격한 시위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던 자위권 발동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들의 검시 조서에는 잔혹한 학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택시기사였던 민병렬 씨는 택시를 찾으러 갔다 붙잡혀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자창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대검이 뒷머리뼈를 관통한 것입니다. 임신 중이던 최미애 씨는 남편을 기다리다 이마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이들의 참혹한 죽음을 자위권 발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군의 만행이 자위권 차원이 아닌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위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위협을 받아야지 발동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지나다니는 것 자체가 다 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광주 시내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진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발포를 하거나 조준 사격을 하거나 할 이유가 없죠. 아니 임신 8개월 된 임산부한테 총을 겨눌 생각을 어떻게 해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학살했던 군. 총칼로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은 그들은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입각해서 민간인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광주에서 시민들을 갖다가 무력으로 거의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또 오히려 저항을 했다라는 걸 빌미 삼아서 어떻게 국가 권력을 완전히 탈취하는 그런 행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뭐 정확하게 인도에 관한 범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5.18 진상규명의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5.18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던 상황에서 검찰은 비자금 사건과 함께 12.12 쿠데타와 5.18 진상규명을 위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수사를 통해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폭력 진압한 사실을 밝혀낸 검찰. 1997년 대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합니다. 12.12도 끝내고 5.18도 성격 규정부터 명확히 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 좀 미진하거나 좀 더 할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있다면 다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그 결론이 나서 그렇게 끝냈던 거지요.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주모자고 최고의 책임 있다는 것은 최고의 지휘자한테 그건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지휘자로서 책임을 갖다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다 이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난 그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5.18 관련자 모두 특별 사면됩니다. 교도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러고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시 판결은 권력을 잡는 과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작 국가 권력의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와 소위 그 고발된 일당에 대해서만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이미 드러나 있는 안매장 상황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드러난 많은 그 문제들이 조서로 꾸며져 있는데 그 조서에 의해서 드러난 불법 행위들이 하나도 제대로 뭐랄까 추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더 심도 있게 그걸 치유할 방법을 찾거나 그러지를 않았던 거죠. 과거사 단죄에 있어 가혹하다고 할 만큼 철저한 독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가해자인 나치 전범들을 아직까지 뒤쫓고 있습니다. 나치 범죄 수사국은 지금까지 전범 7천여 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2016년에 기소된 94세의 노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경비원이었던 그는 학살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igentlich bekannt gewordenes Verfahren. Dort wurde festgelegt im Urteil, dass jemand, der in einem Vernichtungslager eingesetzt war, wegen Beihilfe schuldig ist, auch wenn man ihm keine konkrete Tat nachweisen kann. Also wenn man nicht sagen kann, er hat die und jene Personen namentlich genannt, an dem bestimmten Tag auf die Art und Weise getötet, sondern es genügt, dass in einem solchen Lager insgesamt ein Vernichtungsgeschehen war. 나치 범죄 수사국의 수사 원칙은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유대인 학살에 가담했다면 끝까지 찾아내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나치 전범 처벌에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1979 hat man schließlich die Verjährung für Mord vollständig aufgehoben. Das ist der Grund, weshalb wir überhaupt noch tätig sind. Da der Mord nicht verjährt, sind wir verpflichtet, diese Taten heute noch zu verfolgen. 독일은 사후 법규 제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의 가해자들을 처벌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났어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Das Interessante an dem Prozess vor dem Nürnberger Militärtribunal, genau wie der Prozess vor dem Militärtribunal in Tokio, bestand ja darin, dass das Statut dieser Gerichtshöfe erst nach dem Ende des Zweiten Weltkriegs niedergeschrieben worden. Das war so eine Besonderheit, dass eben das Strafgesetz nicht in Kraft getreten war, bevor die Straftaten begangen worden sind, sondern dass es erst schriftlich niedergelegt worden ist, ja unter Umständen Jahre nachdem die Taten verwirklicht wurden. 독일은 인도에 반한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홀로코스트 부인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거나 왜곡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Ganz wichtiger Aspekt, dass in Deutschland ja eigentlich fast allgemeine Meinung ist, das, was damals geschehen ist, darf sich nicht wiederholen. Und es gibt im Deutschen diesen Spruch, wehret den Anfängen, also nicht erst warten, bis es zu spät ist, bis solche Kräfte zu stark sind, sondern schon eigentlich die geringsten Ansätze zu bekämpfen, um auf jeden Fall zu verhindern, dass sich solches Unrecht, solche Verbrechen, solcher Schrecken noch einmal wiederholt. 지금도 여전히 거짓으로 왜곡된 광주의 진실. 40년 전 무고한 시민들이 왜, 얼마나 죽었는지 피해 실태 조사조차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조사로 민간인 학살의 진실이 밝혀져야 가해자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고 그래야 치유와 화해도 가능합니다. 그런 피해자가 있었으면 그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해자는 어떻게 그 당시 신고무 세력과 현장에서 국가폭력을 행사했었던 현장의 실행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광주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권을 짓밟은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는 crime against humanity예요. 인간성을 짓누른 범죄. 인간성을 짓누른 범죄로 당시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2007년 국제형사범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을 때 성립하는 인도에 반한 죄가 명문 규정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제정된 법을 5.18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일부 전문가는 당시 군의 민간인 학살은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국민선동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의해서 민간인들에게로 행해진 살해와 같은 행위, 살해, 상해 이런 행위들, 아마도 인도에 반한 죄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된다라는 것이 이미 국제 간섭법으로 되었다. 국제 사회의 간섭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80년 5월 14일 금남로에 5.18 가해자들을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이어진 진상조사에도 공식적인 국가 보고서조차 없는 것이 5.18의 현실입니다. 가해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일정한 지위를 정치 권력으로서, 경제 권력으로서, 사회 권력으로서, 언론 권력으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진상규명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5월 12일 조사 개시 명령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아직 풀지 못한 의혹들과 함께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소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개정을 해서 명백히 국내법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저희들의 조사 역량과 결과에 좌우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백한 피해와 명백한 가해자를 특정하면 막 그런 입법은 자연스럽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를 이번 진상조사로 발포 명령과 안매장 같은 추가적인 사실들을 밝혀낸다면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물론 현장에서 작전에 관여한 군 장교들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5.18 문제가 이제 끝났다,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처벌받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일반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있었던 양민학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사법은요, 수사도 마찬가지고 입법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법의 영역은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해결하라고 촉구하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40번째 5월이 찾아왔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슬픔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가슴에 한으로 남은 죽음. 80년 5월 황망하게 쓰러져간 무수한 죽음들이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누가 죽였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당연히 밝혀줘야죠. 화해와 용서를 말하려면 진실을 말해야지 그게 화해와 용서가 되는 것이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화해와 용서만 해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 권력을 찬탈한 군은 민주화를 외치는 국민들을 잔혹하게 짓밟고 그 진실을 오랫동안 은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5.18에 대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5.18 진상규명, 또 어떤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진상규명, 사실규명과 진실규명, 이것에 저는 최대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국민들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관심을 표명하고 의견을 밝혀주는 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형사사법적으로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주된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과거에 발생한 인도의 반환제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적절하게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그것을 정의에 맞도록 그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년 5월 국가 권력을 장악한 군이 광주에서 자행한 인도의 반환죄. 40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 할까?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사 산업혁명 시대에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다. 사각지대 해주기 위해서 전체 국민에게 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냥 다 뿌리다 보면은 해줄 수 있는 게 미약할 수밖에 없죠. 기본소득이 아닌 거를 기본소득이라고 자꾸 이시니까. 기본소득 비슷한 거. 다른 의미로 제가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뭔가 의도가 있다고 저는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사님이 고약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이거를 거기까지 올 때다. 시사기획 창 특집 다큐톡 첫 번째 주제는 기본소득입니다.